상황 판단 영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이 어떻게 예측이 될지, 네,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김경훈이고요. 여러분들 상황 판단 강의를 맡아서 앞으로 이제 뭐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까지 이어지게 될 건데, 상황 판단이 이제 어떤 분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할만하네? 그러니까 뭐 괜찮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 실전 시험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상황 판단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뭐냐 하면 정형화된 모듈이 없어요. 상황 판단은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라든지 언어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문제마다 정해진 플랫폼도 약간씩 있고 고정화된 유형이 있는데, 상황 판단만은 그런 유형이 이제 법조문 형태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파트별로 나누면은 이제 교재 보시면은 뭐 법조문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 관련된 게 있고, 논리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법조문 형태 일부하고 제시문 형태 일부만 정형화된 모듈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형화된 모양이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역도 되게 구분이 힘들어요. 법조문 문제 같은데 제시문형 그 분석 추론 문제하고 섞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추론 문제 같은데 수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이 혼합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몇 퍼센트, 한 5% 정도 되시는 분들은 나는 상황 판단이 가장 편해, 나는 이런 게 재밌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는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처할 방법을 이렇게 정형화해서 연습만 한다라고 해서는 늘 수가 없는 파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기초 체력이 탄탄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시면은 연습을 하실 때 책을 보고 문제를 푸시잖아요. 문제를 풀고 나는데 상황 판단을 공부할 때는 후작업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정답 맞았네?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답지라든지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놓친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비해 가지고 답지 연구라든지 후속 연구가 훨씬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음부터는 숙제 내지는 준비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예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규정 분석 문제를 시간을 재면서 쭉 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유형을 쫙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오늘만 수업 중에 30분 시간 드리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미리 이제 제가 분량을 정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풀어보시고 뭐 답지 연구하셔도 좋고 그냥 수업에 들어오셔도 좋고, 근데 이제 문제를 본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속도도 좀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9강 동안 9회 강의 동안 체계 교재 200문제예요. 총. 근데 200문제인데 다 가능하면 다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풀고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제 기다리는 동안 일단 문제 풀이를 먼저 하시도록 시간을 좀 드릴게요. 30분 동안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1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황 판단 교재 18페이지부터 유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형 연습이 총 15문제예요. 그런데 좀 시간을 짜게 드릴 거예요. 2분씩에서 30분. 네. 그래서 지금부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0분 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갑자기 문제 풀라고 해서 당황하신 거 아니죠? 네. 근데 이게 문제를 보고 나서 수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나 이론을 듣고 그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얘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논리적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과목이 상황 판단이죠. 자, 근데 일단 지금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는데요. 이제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고 나서 예시 문제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15문제, 법조문 형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법조문 형태 문제인데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 판단은 크게는 4개 영역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뭐 법조문형, 제시문형, 그 다음에 수리 퀴즈형, 논리 퀴즈형 이런 식으로 4개가 나눠지는데 제시문형부터 논리 퀴즈까지는 좀 두리뭉실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항상 문제 풀고 맞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안 된다. 반드시 풀고 연구하고 내가 놓친 정보라든지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다. 그 다음 정형화된 유형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이렇게 틀에 맞추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고력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7급 공채 PSAT 해가지고 예시 문제가 상황 판단에서 4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4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공부 준비하시면서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그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그 상황 판단 첫 부분 앞쪽에 예시 문제 해가지고 4문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있는 게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한 12, 13페이지 그쪽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앞쪽에 네, 처음 보시면 2번째 장에 바로 나오네요. 7급 예시문항 해가지고 4문제 나왔는데 지금 일단 유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 드리는 것보다 그냥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유형들이 상황 판단이다. 느낌만 가지시라고 일단 설명을 해보면 지금 첫 번째 1번은 대표적인 법조문 형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법조문이나 규정, 그러니까 법조문형이라고 해서 항상 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법과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법을 몰라. 난 민법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숙지하면 됩니다. 근데 키워드가 중요한 파트예요. 법조문 형태는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들이 주로 있느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조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은 조문이 2개, 3개, 많게는 5개까지 나열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단락을 나눠서 각 조문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 보시면 민법모는 공공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로 타인 손해를 가한 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에선. 그러니까 여기 자세하게 읽느냐고 시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15문제 푸시는데 30분 들였잖아요. 근데 30분 안에 15문제를 다 못 푸셨으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총 25문제를 60분에 푸는데 법조문 형태에서 규정 분석하고 규정 적용이 많이 나오는 해. 그러니까 올해 봤던 민경채 시험은 8문제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8문제 가까이 나왔는데 그 시간이 30분 동안 15문제를 푸는 거는 되게 넉넉하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 퀴즈라든지 논리 퀴즈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 다음 제시문형에서도 분석 추론 형태에서 계산을 동반하는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은 빠르게 풀고 키워드를 찾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매칭시키는 연습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연습에 의해서 속도하고 정확도가 확연하게 올라가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잠깐 문제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보면서 고의 또는 과실, 이거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넘어갈 시간 없어요. 그죠?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역으로 올라가서 필요할 경우에만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 키워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손해야기. 그 다음엔 날려야죠. 빠르게 해야 되니까. 위법한 행위, 손해가 발생, 인과관계. 딱 5개만 체크하고 바로 지문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상황이 있는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교통신호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을 치어 을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경우 갑이 차량으로 보행자를 친 것. 자, 보행자를 쳤다. 이거는 어떤 거죠? 지금 여기서요? 가해자의 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가하고 주어진 조문에서 제시된 것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행자를 쳤다. 근데 헛갈릴 수 있어요. 손해가 야기, 손해가 발생? 근데 얘는 손해가 야기죠.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에 연결되는 건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갑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거. 너무 좋죠. 이런 건 너무 찾기 쉬워요. 위법한 행위 너무 찾기 쉽잖아요. 그래서 C. 그 다음 갑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고의 또는 과실이니까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A 연결을 해놓고요. 그 다음 횡단보도를 건너 을이 부상을 입은 것. 자, 을이 부상을 입었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부상이라는 손해가 발생을 한 거니까 이번엔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잘못 썼어요. B가 아니라 D. 자, 그 다음 갑의 차량이 보행자 을을 치지 않았다면 을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인과관계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인과관계 E. 자, 그래서 여기 매칭되는 걸 찾아보면은 A는 라라고 했는데 A는 매칭되는 게 다였죠. 그 다음에 B는 가라고 했는데 가가 B에 매칭되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정도 난이도 문제는 1분 안에 소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 틀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 연습을 하잖아요. PSAT 시험을 갖다가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시간 내에 정확하게 살릴 거 살리고 포기해야 될 문제 과감하게 포기해야지 합격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표는 만점은 좋은데 실제로 걸러야 될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법조문 형태 문제는 절대 걸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법조문 대표적인 예시 문제였고요. 그다음 2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갑자기 뭔 이상한 그림이 나오면서 퀴즈 문제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게 상황 판단의 매력이자 공부를 할 때 힘든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힘든 게 3교시잖아요. 3교시. 어느 논리 자료 해석에다가 머리 다 쓰고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머리를 더 써야 돼. 이런 것들을요. 제시문을 읽고 얘네들을 분석을 하고 추론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상황 판단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체력 안배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 자료 해석에서 계산 문제들 나오잖아요. 그거 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근데 상황 판단에서 이런 거 나오거나 조금 이따 예시 문제 중에 4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만나면 약간 뭐 수험생 중에는 멘붕이 왔다. 3교시에 멘붕이 왔다. 힘들었다. 뭐 이러는데 체력 안배를 잘 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완전히 유형이 달라졌죠? 네. 유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문제를 일단 차분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글과 지도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문제 풀 때 뭐 모두 고르면 이런 것보다는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할 땐 그거 딱 체크하시고 푸셔야 되는 건 당연히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긴 제시문을 보다 보면 내가 옳은 거 찾는 건지 옳지 않은 거 찾는 건지 실수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시험 때 많이 실수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 지점에서 뭐 지진 발생 문자가 즉시 발송된다. 뭐 발생 지점 1km 반경. X등급은 발생 지점에서 반경 1km. Y등급은 발생 지점에서 반경 2km 이내에 시민들에게 지진 문자를 발송한다. 자, 그 다음 단 수신 차단을 해둔 시민에게는 지진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상황 판단 문제에서 단서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적어 놓쳤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문장 중간에 나오면은 사실은 더 힘들어요. 아래쪽에 이렇게 뭐 그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조그맣게 글씨 나오면은 의식적으로 얘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요렇게 살짝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8월 26일 14시 정각에 가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 A에서 E 중 2명만 지진 문자를 받았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나를 끊어보면 Y등급 지진이 발생을 했으니까 반경 2km까지 갑니다. 그럼 반경 2km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원이 있을 때 이 반지름 요게 2km가 되면은 반경이라고 하면 요 전체 영역 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해서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로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사람이 A하고 E하고 B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빠르게 체크하고 지금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움직이니까 빠르게 체크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면 5분 후 나 지점에서 X등급 지진이 발생했을 때 C와 D만 지진 문자를 받았다. 자, 여기서는 이제 나의 위치가 문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나의 위치를 못 찾는다. 반경의 의미를 혹시라도 모른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자, 그런데 반경 X등급은 반경이 1km잖아요. 1km인데 C와 D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름의 양끝이 되면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C와 D의 중점에 나가 위치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자, 그 다음 다시 5분 후 나 지점에서 정서쪽으로 2km 떨어진. 자, 이거 뭐 화살표 있는데 여기 놓을 수 있으니까 북쪽이고요. 그냥 우리나라 그 지도 생각하시면 돼요. 북, 동, 서, 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서쪽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정서쪽으로 2km 지점 떨어졌다. 나 지점에서 정서쪽으로 2km 지점 떨어졌다. 거기서 Y등급 지진이 발생했을 때 누구만 지진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2km 반경 안에 들어가는 게 B하고 E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볼게요. 지진 문자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첫 번째 지진, Y등급이 발생을 했을 때 첫 번째 지진에서 나오는 사람이 A하고 B하고 E가 지진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풀이에 영향을 안 미치죠. 나 위치를 찾기 위한 조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요건 넘어가고요. 세 번째 지진이 Y등급이 일어났을 때 문자를 받은 사람은 B하고 E예요. 맞죠?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맨 마지막 문장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A에서 E 중 수신 차단을 해둔 시민은 한 명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 B, E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할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차단한 사람이 A다. 맞죠? 차단한 사람이 A면 문자를 받은 사람은 B하고 E 두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와 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단한 사람이 B라면 차단한 사람이 B라면 여기서는 두 명이 문자를 받았으니까 A하고 E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Y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 누가 지진 문자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A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답에는. B와 E 둘 중에 하나가 나오든지 아니면 동시에 나오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가 차단 문자를 받았으니까 여기는 E가 문자를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차단이 E라면은 여기는 B가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게 B와 E 모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가 받을 수 있고 B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요게 1분 안에 해결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서 문제를 풀면서.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연습하시면 할수록 실력도 늘고 정확도도 올라가요. 근데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 말장난으로 함정을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 이거예요. 기억만 지진 문자를 받았다. 한 명이라고 단정 내리시면 안 돼요. 즉 B와 E가 동시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급하게 읽다 보면 기억만 하니까 한 사람만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B와 E도 될 수 있고 E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장난에 속아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제시문형입니다. 제시문형인데 갑자기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교재에 분류하기를 분석 추론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수리 퀴즈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제시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일단은 분석 추론 쪽 문제에 가까워요. 간단한 계산이 들어가더라도요. 근데 아직 분석 추론 문제가 어떤 건지, 수리 퀴즈가 어떤 건지, 논리 퀴즈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나누는 게 첫 수업이라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쭉 듣고 나시면 아, 이게 분석 추론 문제구나, 정보 분석 문제구나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시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7급이나 5급이 PSAT에서 역사적인 지문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문이 나올 때 제시문 형태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인문, 사회, 과학, 역사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지문이 긴 게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힘들어해요.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나열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나마 이제 지문이 짧은 형태죠. 예시문으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재한다. 이런 거는 평상시에 잘 안 쓰잖아요. 분재라는 거. 특히 뭐 조선시대의 분재는 시기가 제주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부터 잠깐 다시 보면요.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분재를 받을 밭의 총 맞이기 수는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맞죠? 자, 그러면 분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겠죠?
또 키워드들 체크하면서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계산까지 첨부된 문제라요. 보시면은 문제는 생전 사후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별급이라는 게 있고 특별한 사유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기급이라는 게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제주가 임종에 가까울 때 무렵의 일반적인 분재다. 뭐 사전 증여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다음 제주가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모여서 분배를 하는데 이거를 화해라고 한다. 아, 그러면 분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구나. 별급과 기급과 화해를 합쳐서 분재라고 부르는구나. 요 정도만 인식하고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실제 문제는 문제에서 보면은 몇 마지기 받았냐예요.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되는데 얘는 문제를 풀 때 아들이 분재를 받은 총 마지기 수잖아요. 그러니까 별급과 기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해 재산만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을 보니까 이제 분재하는 방법,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이루어졌다, 3년상 이후에 이루어졌다, 유언이 남아있으면 근거에서 분배되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쭉 보시다가 친자녀 간 균분 분재 원칙. 그 다음 제사를 모실 자녀에게는 한 사람 몫의 친자녀의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을 더 분재.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 다음 양자녀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 근데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경국대전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 체크했으면 이제 바로 문제로 내려가야 되겠죠. 상황으로 보니까 뭐 여기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유서와 유언 없이 사망한 제주 갑의 분재 대상자는 아들 2명, 딸 2명, 이 중에 딸 1명은 양녀 이렇게 돼 있네요. 나머지 3명은 친자녀. 자, 그 다음 갑이 별급한 재산은 자, 별급 언급이 됐습니다. 미리 줬다 이 얘기예요. 과거에 급제한 아들 1명에게 20마지기를 준 것. 그 다음 두 딸이 시집갈 때 10마지기씩 준 것. 이것이 전부다. 화해 대상 재산은 100마지기. 그 다음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랐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제사를 모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과거 급제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과거 급제한 아들이 제사를 모시기로 했고 양녀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의 몫의 5분의 4를 받았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갑자기 수리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방정식 문제예요. 방정식 문제 또. 근데 상황 판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문제들처럼 계산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계산의 문제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까지 가는 논리적인 과정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계산 자체로 평가를 하는 문제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1이 있고 아들이 2가 있는데 그 다음에 딸이 하나가 있고 양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수리 문제를 풀거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미지수 뭐로 정할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X로 둘 것이냐, 네모칸으로 둘 것이냐, 그거를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대로 균등하게 분배받는 양, 그 양을 X로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 X, 아들 2도 X, 딸 1도 X. 그런데 양녀는 친자녀 한 사람이 화해로 받는 몫의 5분의 4를 받았다 했으니까 5분의 4 X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제사를 이 아들, 이제 과거 급제한 아들이 제사까지 지낸대요. 자,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아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다른 친자녀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을 더 분재를 받는 데써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5분의 1 x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쭈르륵 더하면은 100마직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만큼 막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참 동안 이런 수리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라면 얘마저 어려운 거죠. 그죠? 수리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습을 안 했다라면 식을 세우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방정식은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더해주시면 5분의 1x하고 5분의 4x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x가 4개니까 4x가 되고 100이 됩니다. 양쪽 4로 나눠주시면 25. 자, 그런데 아들이 받을 그 과거에 급제한 제사를 지내는 아들이 받는 금액은 25 플러스 5분의 1이니까 5. 그러니까 30마지기. 자, 그래서 30 딱 쓰려고 했더니 답에 있어요. 큰일 납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분재라는 건 별급, 기급, 화해 세 개를 다 합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재라고 했다라면 만약에 화해 재산은 얼마냐? 그러면 30마지기가 맞겠죠. 그런데 분재 재산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여기 20마지기. 과거 급제했다고 아들이 20마지기 준 거 합쳐서 최종 정답은 50마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 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 저런 거 실수할까? 시험 때 긴장감 때문에 몰라요. 엄청나게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때는 실수가 작게 나올 수 있어요. 모의고사 때 100점 나온다라고 해도 실전 시험에 100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유념해야 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요거 4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갑자기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시험한테 나오는 유형들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한 두세 가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 문제일 뿐이에요. 자, 문제 읽을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책으로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되고요. 요거는요. 한번 시간을 드려볼게요. 2분만요. 2분만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분 드리겠습니다. 네, 2분 금방 가요. 어떠세요? 시간 넉넉하세요? 네, 이게 4번 문제가 이제 수리 계산형 문제인데 수리 비교, 수리 계산, 영역 나누기는 되게 애매한데 그 수치적인 비교 우위가 유리하신 분들, 근데 좀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에 능숙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빨리 푸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료량도 좀 많고요. 근데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행을 좋아하는 갑이 마일리지를 이제 많이 적립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A, B 두 개를 발급받기로 했는데 마일리지 기준이 서로 달라요. 맞죠? 마일리지 기준이 서로 다르고요. 50만원, 100만원 단위, 그 다음에 100만원 초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빠르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세하게 읽을 필요 없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매칭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목조차 확인하지 않고 선택지로 넘어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항목 자체는 조금씩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위가 50만원에서 100만원, 100에서 200, 200만원 초과. 그 다음 여기도 50에서 100, 100에서 200만원, 그 다음 200만원 초과. 여기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읽고 나서 선택지를 보면서 바로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월 120만원이라 120만원이라면 A 신용카드가 B 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죠? 그냥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단위는 만 단위죠. 일단 여기서부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문제를 풀 때 단위를 좀 단순화시켜요. 그러니까 1,000원당 1마일리지면 120만 원이면 몇 마일리지 이러면 헛갈려요. 그러니까 만 단위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 원에 1,000원당 1마일리지면 1만 원에 10마일리지구나. 이런 식으로 단위를 조금 높여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를 보시니까 전부 다 단위가 1,000원 단위는 없거든요. 다 만 단위니까. 그러니까 만 단위로 통일을 한다? 그러면 좀 계산이 편해지겠죠.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체크를 해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 A 신용카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일 경우니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120만 원이니까 두 번째 항목들을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 100만 원까지는 얼마냐 하면 1,000원당 1마일리지니까 만원당 10마일리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마일리지 거기다 더하기, 그 다음에 1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1,000원당 2마일리지니까 만원당 20마일리지. 그럼 20만 원 곱하기 20마일리지. 그럼 1,400마일리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100만 원 이하 이용 금액은 1,000원당 2마일리지니까 만원당 20마일리지. 그죠? 만원당 20마일리지.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20마일리지. 그거 더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네. 끝났네요. 얘가 더 많네요, B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죠. 또 이거 다 자세하게 계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실전 시험에서. 우리가 연구할 때면 몰라도. 근데 연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보시면 계산을 하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만 하면요. 100만 원 초과 마일당 1마일리지. 그러니까 뭐 20만 원에 대해서 10마일리지. 그러니까 2200마일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A 신용카드가 B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인 감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 계산을 안 해도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만 딱 보면 얘는 1마일리지고 얘는 100만 원까지 했더니 얘는 2마일리지예요. 그죠? 그런데 120만 원이면 20만 원 때문에 생기는 차이보다 100만 원까지 모이는 마일리지 차이가 크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비교 우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B가 더 많을 것이다.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부터는 노가다로 다 계산하는 거 말고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월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A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B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자, 얘는 출제 의도부터가 실제로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문제를 분석을 할 때 100만 원 초과라고 했으니까 2번부터 비교를 해보자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예요. 자, 그런데 100만 원을 기준으로 얘는 100만 원 이하일 때 1마일리지, 100만 원 이상이고 200만 원 이하일 때 2마일리지래요. 자, 그 다음 아래를 보니까요. 100만 원까지는 얘는 2마일리지, 1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는 1마일리지래요. 마일리지 제공이 대칭형이에요. 100만 원 단위로.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계산을 하지 않고 찾으라는 출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답이 나와요. 기억, 디귿도 해야 되네요. 여기. 일단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리니까요. 기억 들어간 거 배제시키겠죠. 네.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B 신용카드가 A 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 자, 얘도요.
원칙대로 풀이를 한다면 일단 A 신용카드와 B 신용카드에 200만 원까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다음 그 다음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한도가 없어요. 200만 원 초과래요. 자, 그런데 이제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여기 조건들을 한번 볼게요. 이용 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한다. 70만 원 이하 금액은 1000원당 3마일리지. 70만 원 초과 금액은 1000원당 1마일리지래요. 상당히 마일리지가 줄어들죠. 자, 그런데 위에를 보시면 100만 원 이하 금액은 1마일리지. 200만 원 이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2마일리지. 그 다음에 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마일리지래요. 자, 200만 원이 넘어간 겁니다. 그럼 200만 원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B 신용카드가 A 신용카드 마일리지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커졌을 때 200만 원 초과한 이후에는 얘는 3마일리지고 얘는 1마일리지예요. 그러면 언젠간 얘가 따라잡아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도 200만 원까지 계산을 한 거에서 1000마일리지, 2000마일리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200만 원 초과하면 만 원당 20마일리지씩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계산 없이 얘는 틀리다라고 찾아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 판단은 실제로 계산이 복잡한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한 문제 나올라나 말라나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하는 데까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측정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자체를 단순하게 측정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수리 계산 문제라고 나와 있더라도 그게 단순하게 수리 계산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냐 하면 정보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산을 했느냐, 빠진 정보가 없느냐를 측정을 하는 게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랑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계산, 계산이 약하신 분들도 상황 판단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예시 문제 했고요. 잠깐 쉬시고 나서 그 법조문 형태 중에 규정 분석형 문제들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0분간 휴식 드리겠습니다.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